휴가를 나가서 시민들을 돕다가 폭행당한 해병대 병사들의 소식을 들은 최초의 투스타 여성 해병대 사단장이 부대를 이끌고 조폭들을 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갯바위를 때리는 도시 포항.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바다 내음 이상의 것을 품고 있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자부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이 그것이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 제1사단 해룡부대의 본거지였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뭉친 젊은이들이 붉은 명찰에 청춘을 새기는 땅. 그들에게 팔강모는 단순한 모자가 아닌 하늘을 이고 바다를 지키는 자존심 그 자체였다. 수색대대 소속의 강태준, 윤민혁, 백승우 병장은 해병 중에 해병으로 통하는 악바리 삼총사였다. 강태준은 리더십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팀의 브레인이었다. 해병대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 입대한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책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윤민혁은 지옥 같은 훈련 중에도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천성의 유쾌함을 지녔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고된 군 생활의 활력소였고 동기들 사이에서 스마일 네이비실이라는 엉뚱한 별명으로 불렸다. 마지막으로 백승우는 과묵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의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행동파였다. 불의를 목격하면 말보다 몸이 먼저 나서는 그의 우직함은 때로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동료들은 그의 진심을 알기에 늘 그를 믿고 따랐다. 그날은 지옥주 훈련을 무사히 마친 뒤 얻은 꿀 같은 정기 외출이었다. 위병소를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약속이나 한 듯 부대 앞 허름한 중식당 해룡반점으로 향했다. 해룡반점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다. 이곳은 해룡부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성지이자 고향집 같은 아늑함을 주는 공간이었다. 가게의 주인 김진철 씨는 해룡부대 수색대대 출신의 김상사, 예비역 해병대 중사였다. 그는 현역 시절 수십 번의 실전적 훈련을 통해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인물이다. 전역 후에도 그는 포항을 떠나지 않고 후배 해병들을 위해 기꺼이 웍을 잡았다. 그는 해병 후배들에게는 짜장면 값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때로는 묵묵히 술잔을 채워주며 아버지처럼 큰형처럼 그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가게 곳곳에는 빛바랜 훈련 사진과 무적해병이라 쓰인 붓글씨 액자가 걸려 있어 그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게 했다. 김진철 해병님, 강태준 해병 외 2명 외출 신고합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윤민혁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주방에서 뜨거운 불길과 씨름하던 김상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돌아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놈의 자식들, 사회에선 그냥 사장님이라고 하랬지. 어서들 앉아라. 오늘은 탕수육이 기가 막히게 준비되어 있다. 세 사람은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이어 산처럼 쌓인 탕수육과 해물짬뽕, 그리고 간짜장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며칠 동안 전투 식량으로 버텼던 그들은 맹수처럼 음식에 달려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한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김상사는 그런 그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가슴 한편이 뭉클했다. 한창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가게 밖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거칠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여성의 겁에 질린 비명이 날카롭게 밤 공기를 갈랐다.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김 상사와 새 해병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또 그놈들인가. 김 상사가 나직이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승우는 이미 주먹을 꽉 쥔 채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태준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속삭였다. 섣불리 나가지 마. 우린 군인 신분이야. 그의 말이 맞았다.
군인의 민간인 시비 개입은 절대 금물이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 빚 때문이잖아요. 라는 절규는 그들의 발목을 더 이상 묶어둘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명백한 약자에 대한 폭력이었다. 김 상사가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나섰다. 새 해병도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골목 안 불량한 차림의 사내 대여섯 명이 앳돼 보이는 여성을 벽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여성을 희롱하며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이봐, 어린 아가씨한테 무슨 짓들이야. 김 상사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사내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가 김 상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날렸다. 영감님은 빠져. 우리 동해파가 일 보는데 끼어들었다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동해파. 포항 일대에서 불법 어선 운영과 사채업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 조폭이었다. 그들의 악명은 이미 포항 시내에 자자했다. 해병대 앞에서 이를 봐. 여긴 너희 같은 잡놈들이 설칠 곳이 아니야. 당장 그 아가씨한테서 떨어져. 김 상사의 말에 해병대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내들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개병대 나부랭이들이 있었네. 오늘 아주 뼈를 분질러 주마. 우두머리가 손짓하자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백승우가 튀어나가며 가장 앞선 사내의 복부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소리와 함께 사내가 쓰러졌다. 그것이 신호였다. 골목은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로 변했다. 강태준은 상대의 공격을 유수처럼 흘려보내며 급소를 노렸고 윤민혁은 날렵한 스텝으로 상대의 뒤를 잡아 제압했다. 백승우는 해병대 무적도 기술로 상대의 관절을 꺾었다. 김 상사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몸에 밴 실전 감각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동해파 조직원들은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두르며 흉포하게 저항했다. 한 조직원이 숨겨둔 단검을 꺼내 강태준을 향해 휘둘렀다. 강태준이 팔로 칼날을 막아내는 아찔한 순간 백승우가 몸을 날려 단검을 든 손목을 걷어찼다. 그 사이 윤민혁이 넘어진 강태준을 일으켜 세웠다. 완벽한 팀워크였다. 그것은 고된 훈련 속에서 생사를 함께하며 다져진 끈끈한 전우애의 발현이었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동해파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다. 수적으로 불리해진 우두머리는 피를 뱉으며 이 빨간 명찰 새끼들 오늘 일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라는 악독한 저주를 퍼붓고 부하들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고요해진 골목에는 새 해병과 김 상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강태준의 팔에서는 피가 흘렀고 모두의 얼굴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겼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 대신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불타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강태준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서아, 아버지가 동해파의 사채를 쓰는 바람에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김 상사는 그녀를 다독여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그날 밤 부대로 복귀하는 길 강태준은 자신의 팔에 난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아픔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사라지던 그 우두머리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해병 전체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포항의 어두운 밤바다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검은 파도가 그들의 운명을 향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다. 포항의 밤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권력은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아니었다. 유흥가와 항구를 중심으로 검은 돈을 주무르는 동해파의 보스 마동철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2주 전 자신의 부하들을 때려 눕힌 해병대 삼총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마동철은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과 잔인한 폭력성을 겸비한 인물로 지역 정치인과 경찰 고위층의 두터운 인맥을 구축해 놓고 있었다. 그에게 해병대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사업에 사사건건 방해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군인이라는 신분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빨간 명찰 새끼들이랑 그 영감탱이가 아직도 포항 땅을 밟고 있단 말이지. 호화로운 룸살롱 안 마동철이 두꺼운 시가를 입에 문 채 나직이 물었다. 그의 앞에는 무릎을 꿇은 부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찾아봤습니다, 형님. 해룡부대 수색대대 놈들이고 그 영감은 같은 부대 출신 예비역이라고 합니다. 해룡반점이라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룡반점? 부대 이름까지 따다 쓸 정도로 자부심이 넘치시나 봐. 마동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의 눈빛은 동해의 겨울 바다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감히 이 마동철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포항 전체가 똑똑히 보게 만들어. 특히 그놈들이 신성시하는 해병 정신인지 나발인지 내가 직접 짓밟아주지. 그는 부하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목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상징과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처참하게 유린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그날은 해룡부대 창설 기념일과 주말이 겹쳐 부대 전체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특별 외박을 대거 허가한 날이었다. 강태준 삼총사 역시 외출을 나와 해룡반점에서 김상사와 조촐한 기념 파티를 하고 있었다. 밤 10시. 즐거운 대화가 오가던 그때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검은 무리가 들이닥쳤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인원이었다. 선두에는 마동철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다. 빨간 명찰 나부랭이들아. 그리고 영감님도. 김상사와 새 해병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압도적이었고 손에는 살벌한 흉기까지 들려 있었다. 가게 안에 있는 해병대 관련된 건 모조리 부숴버려. 그리고 저놈들 팔다리 하나씩 기념으로 가져가자. 마동철의 명령과 함께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조직원들은 가게의 테이블과 의자를 닥치는 대로 부쉈다. 벽에 걸린 훈련 사진들은 찢겨나갔고 무적해병 액자는 마동철의 발에 짓밟혀 산산조각 났다. 그 모습에 이성을 잃은 백승우가 포효하며 달려들었지만 날아오는 쇠 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승우야. 강태준과 윤민혁이 그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그들도 수많은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기 시작했다. 김상사는 늙은 사자처럼 끝까지 저항했지만 그의 머리 위로 야구방망이가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이 영감탱이 손 다시는 웡 못 잡게 만들어. 마동철의 잔인한 외침과 함께 김상사의 양손 위로 쇠 파이프가 수차례 떨어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가게는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변했다. 피투성이가 된 새 해병과 의식을 잃은 김상사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마동철은 윤민혁의 머리에서 떨어진 팔강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담뱃불로 팔강모의 앵카 해병대 상징을 지져 녹여버린 뒤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비벼 지식였다. 이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해병 정신의 값이다. 앞으로 포항에서 빨간 명찰 달고 까부는 놈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그들은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현장을 대충 둘러보고 쓰러진 해병들을 귀찮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마동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사건의 결과는 참혹했다. 김상사는 양손 복합 골절 및 두개골 함몰이라는 치명상을 입었고 의사는 그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백승우는 심한 뇌진탕, 윤민혁은 다리가 부러졌고 강태주는 갈비뼈 골절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부대의 반응이었다. 사건은 군인의 민간인 집단 패싸움으로 보고되었고 마동철 측은 술에 취한 해병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부패한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군 헌병대에 넘겼다. 졸지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닌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였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징계위원회의 차가운 선언에 강태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옳은 일을 한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해병의 자부심을 지키려 한 결과가 짓밟힌 팔강모와 문제아라는 낙인이란 말인가. 국가와 조직에 대한 그의 신념이 검은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이제 막 해병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한 여성 지휘관의 귀에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보고되고 있었다. 해병대 제1사단장실. 동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의 주인은 차수연 소장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 그녀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해병대에서 그것도 가장 험하다는 전투부대 지휘관 자리에 오른 살아있는 신화였다. 그녀의 별명은 독사. 한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목을 물어 끊어버리는 그녀의 지독하고 치밀한 지휘 스타일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하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는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독을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다는 것을. 차수연 소장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전설이었다. 남성 생도들을 압도하는 체력과 천재적인 전술 능력, 그리고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소위로 임관한 후에도 그녀는 늘 최전선을 자원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직접 K-59 자주포를 지휘하며 적진에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고 서해 NLL 북방 한계선에서는 고속정을 타고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등 그녀의 군 경력은 실전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여군이라는 꼬리표를 실력으로 떼어냈고 오직 가장 유능한 해병이라는 평가만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그래서 내 새끼들이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됐다고. 참모장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은 차수연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짓밟히고 불에 그슬린 팔강모 사진이 놓여 있었다. 포항 경찰 측의 수사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동철이라는 자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영향력?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해병대 관할 구역에서 조폭 따위의 영향력을 거론하는 건가? 차수연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연병장에서는 수백 명의 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IBS 고무보트 훈련을 하고 있었다. 저 붉은 명찰 하나에 모든 청춘을 건 아이들이다. 저 팔강모 하나에 목숨을 거는 아이들이다. 그런데 그 상징이, 그 자존심이 길거리 양아치들에게 짓밟혔다. 그리고 조직은, 국가는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건 단순히 병사 몇 명의 폭행 사건이 아니야. 이건 우리 해병대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직속 정보참모를 호출했다. 해병대사령부 정보처 시절부터 그녀와 손발을 맞춰온 인물이었다. 동해파 마동철. 그놈에 대해 알아봐. 자금줄, 약점, 거래관계, 비호 세력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와.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동철과 동해파의 모든 비리가 담긴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다. 불법 사채, 밀수, 폭력 행위는 물론 지역 경찰과 정치인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뇌물 장부까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견고하게 부패의 뿌리가 뻗어 있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차수연 소장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부하들은 전과자가 되고 김진철 중사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해병대의 자존심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시스템의 논리 뒤에 숨어 지휘관의 안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과 군복을 모두 벗을 각오로 이 썩어빠진 판을 뒤엎을 것인가.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수색 대대장 하정훈 중령. 지금 즉시 내 방으로. 하정훈 중령은 차수연 소장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부하였다. 해병대 최정예 특수수색대 출신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내는 최고의 야전 지휘관이었다. 하중령. 자네에게 비공식 임무를 하나 맡기려 하네. 사단장실에 들어선 하정훈 중령에게 차수연 소장은 보고서 뭉치를 건넸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하중령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사단장님, 이건, 그래. 이건 군사작전이 될 수 없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우리는 반란군이 되는 거야. 자네와 나 그리고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네. 차수연 소장의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우리는 해병이 아니야. 불의와 타협하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나는 내 새끼들의 짓밟힌 명예를 그리고 우리 해병대에 꺾인 자존심을 되찾으려 하네. 자네, 나와 함께 이 지옥에 뛰어들 수 있겠나? 하정훈 중령은 말없이 차수연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따르기로 맹세했던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언제 어디를 치면 되겠습니까? 그 대답에 차수연 소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작전명은 포효하는 해룡이다. 그녀는 포항 시내 지도를 펼쳐 동해파의 본거지인 한 수산물 가공 공장을 가리켰다. 목표는 마동철 생포 및 조직원 전원 무력화. 그리고 그들의 범죄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다. 단 우리 군의 개입 흔적은 단 하나도 남겨서는 안 돼. 동이 트기 전에 바다의 용이 포효하며 모든 어둠을 삼켜버리는 거야. 그녀의 강철 같은 결단 아래 해병대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작전이 조용히 준비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포항의 밤바다 위로 이제 막 깨어난 바다의 용이 거대한 포효를 준비하고 있었다. 디데이 새벽 2시. 포항의 밤은 짙은 해무에 잠겨 있었다. 달빛마저 삼켜버린 어둠 속에서 오직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끈질기게 생명을 알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동해파의 본거지인 외곽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주변으로 강철의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집결하고 있었다. 하정훈 중령이 이끄는 해병대 제1사단 특수수색대 정예 요원 24명.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수중 파괴 UDT, 고공강화 HALO, 산악전 등 모든 종류의 특수작전 훈련을 마스터한 인간 병기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위장 크림이 짙게 칠해져 있었고 눈빛은 눈앞의 목표물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손에 쥔 K-원어 기관단총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들이 지금부터 벌일 일이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작전명 포효하는 해룡. 작전 계획은 한편의 교향곡처럼 정교했다. 한 개 조는 육로를 통해 공장의 후방을 차단하고 나머지 2개 조는 한국형 상륙 돌격장 갑차 KAAV 2대에 분승하여 바다로부터 접근 공장 바로 앞 부두에 기습 상륙하여 정면을 돌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민간 통신망과 전력은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한 설비 고장으로 위장되어 일시적으로 마비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바다를 지배하는 해병대만이 구사할 수 있는 대담하고 입체적인 작전이었다. 새벽 2시 30분. 해안선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차수연 사단장은 지휘함 브릿지에서 야간 투시경으로 목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지휘용 통신 장비만이 불길한 빛을 내고 있었다. 바이퍼, 여기는 시 드래곤 1-2. 목표 지점 500m 전. 상륙 준비 완료. KAAV에 탑승한 하정운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라저. 계획대로 진행. 용의 포효를 저들에게 들려주도록. 차수현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육중한 강철 고래 2마리가 수면 위로 솟구치듯 속도를 높였다. KAAV는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물살을 갈랐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목표 지점인 부두의 육중한 몸체를 부딪히며 상륙했다. 쿠구궁 하는 굉음과 함께 장갑차의 전면 램프가 열리고 검은 전투복의 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작전 개시. 저항하는 자는 모두 제압하라. 하정운 중령의 외침과 동시에 공장 일대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완전한 혼돈 속에서 오직 해병들의 녹색 야간 투시경만이 섬뜩하게 빛을 발했다. 공장 내부에서는 마동철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이 밀수한 다이아몬드를 걸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정전에 당황한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해병들은 이미 공장의 모든 출입구를 장악하고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다. 뭐야? 어디서 총소리가? 으악! 군인이다. 조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상대는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다. 해병 수색대원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그들은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서로의 사각을 완벽하게 엄호하며 전진했다. 총성은 거의 울리지 않았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들이 쓰러져 나갔고 신속하게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채워졌다. 분노를 앞세운 폭력이 아닌 철저히 훈련된 냉철한 제압이었다. 작전의 최종 목표인 마동철은 3층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창밖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아닌 군대, 그것도 해병대 최정예 부대가 자신을 치러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비밀 통로를 통해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이 폭약에 의해 산산조각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쾅! 연기와 함께 하정운 중령과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마동철. 내 놈을 체포한다. 하정운 중령의 총구가 정확하게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마동철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하중령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차수현 그 미친 엑스이 시킨 짓이냐. 마동철은 바닥에 제압당한 채 악을 썼다. 하정운 중령은 그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그분의 존함을 더러운 입에 담지 마라. 그리고 똑똑히 들어도 내 놈이 짓밟은 건 단순한 모자가 아니야.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의 명예다. 그는 마동철의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과 장부들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그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었다. 작전 개시 25분. 마동철을 포함한 동해파 핵심 조직원 32명 전원 체포. 밀수품 및 불법 장부 확보 완료. 해병대 측 피해 전무. 완벽한 승리였다. 대원들은 포로와 증거물들을 싣고 다시 KAAV에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포효하던 바다의 용은 모든 것을 삼키고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부두를 떠나던 하정운 중령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공장 건너편 낡은 등대 꼭대기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 불빛. 사설 해양 관측용으로 설치된 CCTV였다. 작전 전 브리핑에는 없던 변수였다. 그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용의 포효는 예기치 못한 증인의 눈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말았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한 유력 정치인의 폭로 기자회견을 통해 해병대, 포항 민간 사업체 무단 침입 및 집단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그 영상은 바로 등대 CCTV에 찍힌 포효하는 해룡 작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장갑차가 무트로 올라오고 무장한 군인들이 건물을 습격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해병들이 일방적으로 민간인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폭로한 정치인은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부임하더니 군 기강이 땅에 떨어져 군대가 조폭처럼 민간인을 겁박하고 있다며 차수연 사단장을 직접 겨냥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다. 특히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다. 감정 컨트롤 못하는 여성 지휘관, 최정예 부대 사유화, 철의 여인인가, 독재자인가, 남성 중심의 군 조직, 여성 리더십의 한계 노출 등 인신공격에 가까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한 것은 마동철의 피해자 쇼였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나타나 해병대가 자신들의 구역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나 같은 힘없는 지역 사업가를 짓밟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자신을 군홧발에 짓밟힌 선량한 시민으로 차수연 사단장을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파렴치한으로 둔갑시켰다.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특히 해병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육군 출신 고위 장성들은 이 기회에 해병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방부 장관 직속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차수연 소장과 하정운 중령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장군이 임명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최악의 스캔들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의무대 병실 깁스를 한 채 TV를 보던 강태준, 윤민혁, 백승우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려던 영웅이 한순간에 온 국민의 적이 되어 있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차수연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여성으로서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군 조직의 근간을 흔든 것 아닙니까? 조사관의 모욕적인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강철 같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 파도가 이토록 더럽고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할 줄은 몰랐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여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철은 부서지는가? 텅 빈 관사에서 군복을 내려다보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녀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뜨겁게 젖어들었다. 역풍은 너무나도 거셌고 그녀를 지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온 세상이 차수연 소장에게 등을 돌렸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동지들이었다. 바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신념으로 뭉친 100만 예비역들이었다. 시작은 병상에 누워있던 김진철 상사였다. 의식을 되찾은 그는 부러진 손으로 후배 해병에게 부탁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해병대 예비역 김진철입니다. 짓밟힌 팔강모의 진실을 고발합니다. 그이한 목소리에는 사건의 전말과 마동철의 만행, 그리고 차수연 사단장에 대한 절절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은 해병대 전후회 전국 총연합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파일 끝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우리의 명예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 우리의 사단장님을 우리가 구한다. 붉은 명찰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전국의 해병대 예비역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국방부와 언론사에 항해 전화를 퍼부었고 국회 앞에서는 수백 명의 예비역들이 각 잡힌 자세로 침묵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가슴에는 차수연 사단장은 무죄다라는 피켓이 걸려 있었다. 이것은 무질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군대처럼 그들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두 번째 불씨는 강태준에게서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예비역 장교인 아버지에게 연락해 군을 이해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을 언론인을 수소문했다. 아버지는 과거 종군 기자로 이름을 날렸던 한올로 언론인을 소개해 주었다. 강태준은 그 언론인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과 하정운 중령이 작전 직후 등대 CCTV를 발견하고 고뇌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그는 직감했다. 그 영상이 공개된 과정에 분명 무언가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불씨가 피어올랐다. 바로 피해자 최서아 씨였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사태에 죄책감을 느끼며 숨어 지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는 수많은 해병 예비역들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자신 한 사람의 비겁함 때문에 저 많은 이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연결해준 원로 언론인에게 직접 연락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해도 좋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요. 전국을 뒤덮은 역풍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그것은 한번 새기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붉은 명찰의 맹세였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해병대의 불굴의 정신이었다. 강철로 만들어진 배가 폭풍우를 만나 잠시 휘청일 수는 있어도 결코 부서지거나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진 해병대 예비역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여론의 흐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동철과 그 배후 세력이 쌓아올린 거짓의 요새는 여전히 견고했다. 그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개 보병 부대의 돌격이 아닌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입체적인 상륙작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총지휘관은 군번은 없지만 기자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원로 언론인 황철민이었다. 강태준의 아버지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황철민 기자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부대 스캔들이 아니라 지역 토착 비리 세력과 부패한 공권력 그리고 정치적 야심이 결합된 거대한 게이트임을.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취재력을 동원하여 진실 상륙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의 시작은 그가 발행하는 심층 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에 올라온 한 편의 탐사 기사였다. 제목은 강철은 어떻게 짓밟혔는가, 포항 게이트와 차수연 장군 마녀 사냥의 전말. 기사는 마동철의 과거 범죄 기록부터 시작해 동해파가 어떻게 포항의 경제를 좀먹어왔는지, 그리고 지역 경찰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의 비호 세력 역할을 했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익명의 증언들을 통해 낱낱이 고발했다. 특히 기사는 등대 CCTV 영상이 폭로된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영상이 마동철의 비호를 받던 현역 국회의원의 경쟁자에게 유출되었고 그 경쟁자가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정치적 호재로 이용했음을 밝혀냈다. 차수연 사단장은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기사가 공개된 같은 날 밤 9시 황철민 기자가 제작한 TV 시사 다큐멘터리 심연의 기록이 방영되었다. 방송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방송은 병상에 누운 김진철 상사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짓밟힌 팔강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 모자는 그냥 모자가 아닙니다. 내 청춘이고 내 조국이고 내 새끼들의 목숨입니다. 그걸 저놈들이 짓밟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곧이어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한 최서아 씨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낸 단단한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마동철이 구축한 선량한 피해자라는 허상을 완벽하게 파괴했다. 다큐의 백미는 군사 전문가가 포효하는 해룡작전 영상을 분석하는 장면이었다. 전문가는 해병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절제되고 훈련된 것인지를 설명했다. 이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실릴 만큼 완벽한 비살상 제압 작전입니다. 저항하는 범죄 용의자를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의 분석은 군대의 집단 폭행이라는 언론의 프레임을 단숨에 뒤집었다. 방송이 끝나자 대한민국은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국민들은 거대한 거짓에 속았다는 배신감과 불의에 맞선 군인들을 마녀 사냥했다는 죄책감에 분노했다. 차수연 장군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고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해당 언론사들의 서버는 다운되었다. 진실의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거짓의 해안선은 무너졌고 여론의 고지는 완벽하게 탈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이라는 최후의 고지에서 정의의 깃발을 꽂는 일뿐이었다. 군사재판은 국민적 영웅이 된 차수연 소장과 국민적 역적이 된 군, 검찰의 대결 구도로 전환되었다. 법정은 매일같이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차수연이다, 해병대는 무죄다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다. 변호인 측은 결정적인 증인으로 하정훈 중령을 내세웠다.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선 그는 재판장을 향해 우렁차게 경례를 붙이고 증언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날 작전을 지휘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부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하를 지키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차수연 사단장의 리더십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가 얼마나 부하들을 아끼고 군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지휘관인지를, 그리고 이번 결정이 얼마나 깊은 고뇌 끝에 내려진 결단이었는지를 힘주어 말했다. 사단장님은 저희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참된 해병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수연 소장이 증언대에 섰다. 법정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피고인이 아닌 역사를 증언하는 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법을 어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사단장으로서 실정법이 정한 절차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어떤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해병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안락한 평시가 아닌 극한의 위기 속에서 증명됩니다. 그녀의 시선이 배심원과 재판장을 향했다. 제 부하들은 그리고 우리 해병대의 자존심은 법과 시스템이 외면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그 위기의 최전선에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최초의 여성 장군이라는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제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짐을 불의 앞에서 망설이는 변명으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 때문에 더욱더 해병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숨을 한 번 고르고 법정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저를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은 불에 달궈지고 수없이 두들겨 맞아야 비로소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저와 우리 해병대는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날카로운 대한민국의 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피고인을 향한 응원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선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그리고 강철 같은 해병 정신에 대한 존경과 찬사였다. 판결 선고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법정안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식적인 법규를 초월하여 위기에 처한 부하를 구하고 군의 명예를 지키려 한 지휘관의 정당한 책무 수행으로 판단, 군형법 제16조 정당행위에 의거하여 주문 피고인 차수연, 하정운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역사는 새로 쓰였다. 법정은 떠나갈 듯한 환호와 대한민국 해병대 만세라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차수연 소장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을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했다. 이 강철의 판결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대검찰청은 즉시 동해파 및 지역 유착 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해병대가 확보한 증거와 국민적 제보 그리고 양심 선언이 쏟아졌다. 결국 마동철과 동해파 조직원들은 물론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경찰, 공무원, 정치인들까지 모조리 구속되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포항을 뒤덮었던 검은 파도는 완전히 걷혔다. 재판이 끝난 후 차수연 소장은 조용히 김진철 상사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이제는 깁스를 풀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상사는 그녀를 보자 군기가 바짝 든 해병의 모습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편히 계십시오, 선배님. 차수연 소장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함께 시련을 이겨낸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사단장님 덕분에 우리 해병대 죽지 않았습니다. 김 상사의 거친 손을 차수연 소장이 두 손으로 따뜻하게 맞잡았다. 차수연 장군 사건은 대한민국 군과 사회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는 차수연 법이라 불리는 군인 명예보호 및 정당행위 특별법을 통과시켜 군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때 더욱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차수연 소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병 대사령관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녀는 군의 개혁을 이끌며 전투력뿐만 아니라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는 강한 해병대를 만드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해병대는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강태준, 윤민혁, 백승우는 영웅으로 전역했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병대 장교가 되었고 최전방에서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윤민혁은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벤처 사업을 성공시켜 청년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고 백승우는 해양경찰 특공대 SSAT에 들어가 자신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있었다. 포항의 해룡 반점은 해병대의 성지가 되었다. 김진철 상사는 가게를 해병대 전후복지회관에 기증했고 이곳은 전역한 해병들의 쉼터이자 현역 장병들의 따뜻한 고향집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해병대 창설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상륙 훈련이 포항 앞바다에서 펼쳐졌다. 해병 대사령관 차수연 중장은 지휘함 함교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명의 젊은 장교가 다가와 훈련 상황을 보고했다. 사령관님께 보고합니다. 제1상륙 돌격대대장 강태준 대위, 상륙 목표 지점 확보 완료. 이상. 늠름한 대위가 된 강태준이었다. 차수연 사령관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준 너머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는 수많은 상륙 장갑차와 그 위에서 포효하는 젊은 해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불의의 파도에 맞서 시작되었던 한 지휘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100만 해병의 거대한 함성이 되어 새로운 역사의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강철의 포효는 대한민국 바다 위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